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언했던 상호 관세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1시에 발효돼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메가톤급 상호 관세 시행을 앞두고 각국 정부에서는 미국에 협상단을 보내 관세 인하 방안을 모색했지만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34% 관세를 인상하겠다면서 맞대응했는데요. 여기에 미국은 다시 중국에 50% 관세를 추가하기로 하는 등 미중 관세 전쟁이 일촉즉발로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방위비와 관세를 패키지로 해서 협상에 나섰다는 소식이 들리는데요. 관세 전쟁으로 출렁이고 있는 금융시장과 환율 동향 살펴보고 앞으로의 전망도 짚어보겠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관세 부과에 맞서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34% 관세를 부과하기로 나서면 외에도 미국 기업들과 자국 광물 자원 수출에 대한 중국의 각종 규제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여지는데요. 자, 중국이 내부적으로 기술 패권 전쟁을 위해서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지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석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바쁘셨죠 오늘? 네, 얼떨떨합니다. 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하는 국가별 상호 관세가 결국 발효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미국 현지 시각으로는 이제 9일 자정 딱 1분, 우리 시각으로는 이제 오늘 오후 1시 1분 이렇게 딱 기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별로 부과하는 상호 관세가 발효돼서 이제 시행에 들어간 겁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이제 80여 개 국가가 대상으로 부과가 되고요. 이건 이제 지난 5일부로 일단 먼저 발효된 10%의 기본 부과가 되고요. 이건 이제 지난 5일부로 일단 먼저 발효된 10%의 기본 관세에 더해져서 최소 국가별로 이제 그 다른 상이한 관세까지 더해져서 이제 최저 뭐 11%에서 최고 한 50% 가까운 이렇게 상호관세가 시작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나라는 어떠냐? 이제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물품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25%의 관세가 붙게 되는 거고요. 다른 나라 잠깐 뭐 정리해드리면 가장 관세율 높게 부과받은 나라는 캄보디아 49%,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 46%, 우리 인접 국가인 일본은 24%, 유럽연합 20% 각각 상호관세가 부과됩니다. 중국이 지금 가장 뜨겁죠. 관건이죠. 대중국 관세는 기존에 부과됐던 이제 20% 관세에다가 상호 관세까지 이제 더해지는 34%가 더해져서 54%, 여기에다가 추가 보복성 관세 50%가 더 더해졌기 때문에 104%까지로 오르게 된 겁니다. 일단 뭐 상호관세 이렇게 이제 시행하면서도 각각의 국가들과 협상도 또 시작을 하는 거죠. 네, 거의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시작을 했고, 특히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건 오늘 나온 소식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한국과 일본 같은 동맹국들과 우선해서 논의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처음으로 통화를 한 사실이 이제 공개가 됐고 또 그 통화에서 관세 협상에 대한 논의를 주고받은 것으로 또 알려졌고, 한 대행이 또 미국 CNN과의 인터뷰한 내용도 공개가 됐는데 미국과의 협상을 우선하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의 이제 SNS에 올린 글에서 뭐 대미 무역 흑자라든지 관세, 조선, 그리고 지금 미국산 LNG에 대한 대량 구매, 그리고 투자 참여를 요구하고 있는 알래스카 가스관 합작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한테는 더 중요하죠. 주한미군 주둔 비용, 그런 군사적 보호 비용에 대한 지불을 논의했다. 이런 사실을 이제 밝히면서 앞서 잠깐 예고가 됐지만 패키지 딜 이런 방안들까지 포함해서 사실상 양국 간의 무역 협상이 시작됐음을 알렸습니다. 일단 이 미국 상호 관세가 정식 발효되면서 환율이 치솟고 변동성이 있었죠. 오늘 특히 좀 발작 수준의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어제 이제 정규장 거래에서 1,473원을 돌파를
했었고 그리고 야간 거래에서 1,480원을 넘어섰습니다.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오전 다시 또 정규장 거래가 시작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더 올랐죠. 1,487원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네. 이게 이제 1,487원을 넘어간 게 이제 장중 기준으로는 작년 12월 말 최고가였던 것을 넘어섰던 것은 물론이고요. 네. 금융위기 때 2009년 3월 네. 당시 16년 만에 또 최고 수준이었고 뭐 환율 급등이라고 하면 일단 오늘 정규장 거래에서 마감가 말씀드리면 네. 전 거래일 주간 거래 종가보다 10.9원이 더 올라서요. 1,484.1원. 네, 이제 주간 거래를 마감한 거고 오늘 야간 거래 또 봐야 되겠죠. 네. 오늘 환율의 이런 급등은 사실 뭐 두말할 필요 없이 관세 충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뭐 관세 공격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면서 세계 경제에 대한 불안, 이로 인한 위험 회피 심리가 강해지면서 달러에 대한 일단 매수 수요가 커지고 있다는 점, 상대적으로 이건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요인이 되겠죠. 그거 하나가 있고 오늘 또 좀 더 주시해서 봐야 될 거는 중국 위안화. 네. 지금 평가 절하에 나서고 있는 이런 움직임들, 이것도 원달러 환율의 급등의 원인이 됐다. 그러니까 전날 중국 인민은행이 고시한 고시 환율이 7.2 위안을 넘었거든요. 달러당 7.2 네. 위안. 네. 이게 이제 2023년 9월 이후 최고치고, 위안화 환율은 고시 환율에서 더하기 빼기 2%만 움직일 수 있게끔 이제 반고정 환율로 지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위안화 환율이 보니까 7.3388 원 이 정도 수준까지 더 올라갔더라고요. 네. 이 추세가 아무래도 계속해서 평가절하를 시킬 것 같기 때문에 네. 아마 위안화 달러 환율은 아마 더 올라가지 네. 않을까. 위안화 지금 약세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정확히 예. 말씀하셨습니다. 위안화 약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화 가치는 이런 위안화 약세에도 연동이 되는 이제 그런 동조화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오늘 원달러 환율 상승의 원인이 됐다 이렇게 보여지고, 하나만 더 하자면 네. 이거는 예상하지 못했던 건데 세계 국채 지수 WGBI 지수 편입이 네. 편입은 확정이 됐는데 시점이 미뤄졌어요. 네. 내년 4월로 미뤄졌습니다. 이것도 외환시장 안에는 전반적인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러다가 정말 혹시라도 1,500원대 환율이 뉴 노멀이 되는 게 아닌가 벌써부터 좀 네. 우려스럽습니다. 점점 더 그런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는 전망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1,500원 선 돌파가 이런 추세라면 머지않았다 이런 분석 나오고 있고, 일단 환율을 지금 여태까지 설명드렸던 치솟게 만든 요인들이 네. 계속 될 것 같다라는 거죠. 상호 관세, 지금 중국과의 무역 전쟁으로 확대될 조짐이 네. 있고, 여기에다가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우리 대미 수출 품목 중에 하나인 의약품 반도체에 대한 관세 발표도 아직 이슈로 남아 있고,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위안화 약세도 중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용인할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이제 미국과의 무역 전쟁 장기전에 대비하는 포석으로도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원화 가치는 계속 약세 압력을 받게 되면서 원달러 환율 올라가게 될 거다. 1,500원 선 돌파가 머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예. 게다가 주식시장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네. 엊그제 많이 빠진 이후로 어제 조금 괜찮은 것 같더니, 네, 오늘 얼마의 종가가 된 거죠? 형사님? 오늘 종가 말씀드리면 예. 1.74% 코스피가 예. 빠졌습니다. 40포인트가 더 빠져서 2,300선 무너졌습니다. 네. 2,293.70포인트. 코스닥은 더 낙폭이 컸습니다. 2.29% 하락했습니다. 650선마저 이제 내줬고 643포인트까지 내려왔습니다. 오늘 증시가 약세로 시작하긴 한데 처음부터 이렇게 낙폭이 컸던 건 아니었고요. 이제 관세 발효 시점이 다가오면서 그 우려가 좀 투심에 반영되는 흐름 보였고, 딱 아까 1시 넘어서니까 이게 상호 관세 발효 시점 되니까 확 또 낙폭이 키워지면서 2,400선 아래로 내려갔고요. 결과적으로 1년 5개월 만에 2,300선 아래로 종가를 찍게 됐는데, 지금 흐름이 지난주에 이제 공매도 재개됐고 관세 우려 점점 커졌고 이러면서 전반적으로 조정폭이 커졌는데 네. 외국인의 매도세가 멈추지를 않고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오늘도 예. 유가증권 시장에서 1조 원 넘게 외국인이 팔았거든요. 지금 네. 지난주부터 따지면 매도 폭이 10조 원이 넘습니다. 그렇다면서요. 근데 이걸 지금 개인들이 다 거의 다 받아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들은 그래도 반등에 포인트를 두고 지금 주식을 지금 받아들이고 사고 있는 것 같은데, 상당히 좀 위험한 배팅이 될 수도 있다. 지금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죠. 네.
자, 이런 가운데 아시아개발은행이죠. ADB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다시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네, 아유, 좋은 소식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런 소식만 전해드립니다. 아시아개발은행 ADB가 이제 2025년 아시아 경제 전망 수정치 계속 발표하는데 이번에 다시 업데이트된 보고서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1.5%로 올해 우리 경제 성장을 전망치를 제시를 했습니다. 작년 9월까지 이제 올해 성장률을 2.3%로 유지하다가 작년 12월에 이제 2%로 하향 조정했고 또 넉 달 만에 좀 더 하향 폭이 커졌네요. 0.5%포인트를 더 내린 거죠. 일단은 고금리, 가계부채, 정치적 불확실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한국의 내부적인 하방 요인들이 좀 있다라는 부분을 꼽았고 외부적으로는 미중 수출 경쟁 심화, 이에 따른 무역 그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하방 요인, 대외적인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고요. 반대로 이제 내년은 그래도 아직까지 긍정적인 전망을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 반도체 수출 호조 부분, 정부 지출이 증가할 것이다라고 본 부분, 정치적 안정을 이뤄낼 것이다라고 보는 부분, 금리 측면에서는 확장적 통화 정책이 예상된다. 이런 부분들을 좀 성장세가 회복될 요인으로 봐서 내년 성장률은 1.9%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관건은 이게 지금 관세 이거 상호관세가 발효된 게 반영이 안 된 측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업데이트될 보고서에서는 또 추가로 하향 조정될 여지도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의도에 지금 봄꽃이 한창인데 여의도 증권가에는 봄이 안 오는 것 같아요. 아직 쌀쌀한 꽃샘 추위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17분입니다. 오늘 오전 원달러 환율이 미국 관세 정책 불확실성에 1,480원대 후반까지도 치솟았습니다. 2019년 금융위기 때 이후 최고 수준의 지금 환율을 보고 있는데요. 트럼프발 관세 폭탄으로 미국 증시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등 세계 증시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1시 1분에 시행된 미국 상호관세 조치에 대해서 좀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빈센트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겸임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빈센트입니다. 네. 성함을 말씀드릴 때 약간 아직도 어색해가지고 지난 2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발의한 상호 관세 조치가 이제 전 세계의 초대형 악재로 지금 돌아오고 있는데요. 결국 우리 시간으로 이제 오늘 오후 1시에 그 미국 상호 관세가 강행된 거잖아요. 1시 1분부로 발효가 됐다고 하는데 그간의 그 일정을 조금만 좀 더 좀 정리를 해볼까요? 4월달 들어서 이제 관세가 현실화되고 있었는데. 현지 시각 기준으로 그러니까 2일 날 4월 2일 날 관세를 부과하겠다 발표를 했고요. 실제 그주 이제 5일 날 4월 5일에 5일 날에는 이제 보편 관세 10% 기본. 기본적으로 여기서 시장의 컨센서스와 좀 달랐던 것은 모든 국가들한테 10% 관세를 부과한다. 거기서 이제 화들짝 한번 놀랐고.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개별 국가한테는 상호 관세 각각 국가들의 맞춤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하면서 중국으로 하여금 기존에는 보통 맞춤은 수요자가 맞춰달라는 건데. 그런데 또 따지고 보면 좋은 질문이신데요. 미국이 전 세계의 물건을 사주니까. 그러네요. 또 수요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타깃은 중국이었는데 중국의 누적 관세 54%가 이틀 전까지의 트럼프 정부의 그 공시였던데. 중국이 맞불 작전을 펼쳤죠. 중국 역시도 미국산 수입품에 34%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보니까 이제 24시간 동안에 벌어진 일들이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50%포인트 더하겠다. 그래서 우리 한국 시각으로 오늘 오후 1시 1시 1분부터 104%의 누적 관세가 부과되는 초유의 사태.
벌어졌다라고 할 수 그 있겠습니다. 관세가 104%라면은 물건 하나를 팔 때 네. 세금이 네. 물건값만큼 된다는 뜻인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뭐 시차가 있는데 네. 가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 중국산 아이폰 15만 원이었다면 네, 조만간 30만 원 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휴대폰 사느라고 줄을 섰다는 네. 뉴스도 들리지 않습니까? 네. 자, 일단 이게 좀 상상을 좀 넘어서는 관세율 부과인 것 같고 네. 이렇게까지 격화될 거라고는 생각 못 하신 분들이 많고 네. 뭐 그냥 약간 으름장 놓는 수준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지금 발효가 됐단 말이에요. 오늘 날짜로요. 네. 네. 일단 각 나라에서는 협상단을 미국에 급히 파견해가지고 뭐 인하 방안도 모색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반영이 안 된 건가요? 안 된 거죠, 거의 대부분 국가가. 아직까지 안 됐고 네. 오기 전에 제가 로이터 통신의 외신을 보니까 중국과 미국의 고위급 회담 네. 가능성이 좀 더 있어 보이긴 합니다. 방금 전에 제가 확인한 건데 네. 네, 차차히 조만간 있을 것 같나요? 맞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동안 트럼프는 언론에 많이 나왔었잖아요. 인터뷰도 많이 하고. 네. 근데 시 황제 시진핑이 언론에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게 지난 1기 때와 좀 다른 점입니다. 아, 지난 1기 때에는 맞불 작전을 펼치면서도 네. 중국 몽이라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전면적으로 맞대응하는 모습이었는데 올해는 이상하게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물론 허니문 기간이기도 하지만 중국의 시진핑 황제는 언론 노출을 극도히 꺼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어떤 부분이 어떤 대응이 있을 거냐 지금 초미의 관심사인데 그것이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둘씩 가시화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 이제까지는 시 주석이 나오지 않았었다고 보세요? 저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는데요. 군부에 의해서 중국 그러니까 공산당 안에 있어서 자유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전하고 달리. 네. 그러니까 중국에도 경제통이 있고 군부통이 있는데 경제통과 군부통을 시진핑이 전부 다 장악했던 지난 10년이 있었다면 네. 지금은 군부에 의해서 다소 자유롭지 못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네. 상당히 정치적으로 격화될 수 있어서 네. 아직까지 대외 활동을 꺼리고 있지 않는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네. 네, 이 부분들이 좀 더 가시화된다면 지금 금융시장이 극도의 공포감에 휩싸이고 네. 있거든요. 네. 악재는 나올 만큼 다 나왔냐라고 하지만 앞으로 나오는 관세 악재가 더 있습니다. 일례로 네. 품목이 다변화되는 것이죠. 의약품이라든지 반도체 칩이라든지 목재라든지 그래서 몇 가지의 뭐 카운터 어택까지는 아니더라도 몇 가지 잽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아직은 이 관세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태. 잽도 많이 날리면 치명적이잖아요. 네. 근데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의약품이 이제 조만간 부과될 거라고 하는데 네. 의약품의 타깃은 아일랜드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왜냐하면 미국의 무역 적자의 대부분 의약품의 적자를 많이 갖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가 아일랜드입니다. 아일랜드고, 네. 따라서 이번에 의약품은 아일랜드 쪽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고 네, 반도체는요? 반도체는 이제 아시아 국가들이 네. 그 다음 반도체 10이 또 부과될 거라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여전히 한국도 거기에 자유롭지 않다. 오늘 주가 지수의 하락이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도 있고요. 아까 아시아가 아시아 말씀하신 맞습니다. 거죠? 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지금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렇다 할 뭐 협상 결과 나온 건 없고 받아들여야 되는 베트남 지금 베트남 같은데 좀 조기에 성과가 있을 거다. 대미 관세 낮추 0으로 한다고 맞습니다. 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도 따지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베트남이 그러니까 이제 무역 구조가 되게 복잡한데요. 네. 결국 관세라는 것은 최종제에 대해서 매기는 것이잖아요. 근데 베트남의 그 물건이 중간재가 전부 다 중국산이기 때문에 중국산에 부과된다면 결국 베트남 중간재의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이라서 네. 이것이 트럼프가 경제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이 관세로 인해서 정말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을까? 실제 한 일주일 정도 됐죠. 미국에서는 이거 탄핵 얘기가 한국 얘기가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탄핵, 핸즈업, 손 떼라 이런 시위가 엄청나게 불만이 일어났었고요. 점점 커지고 있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오히려 네. 5월 1일 날 예고도 하고 있습니다. 2차 시위도 할 것이다. 예. 뭐 심리적으로 압박감은 전혀 안 느낀다고 하면은 아니겠죠, 그건. 그래서 저는 뭐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본인이 부담감을 느끼는 사람이 예. 빈수레가 요란하다. 네. 네, 그런 식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우리나라는 앞서 계속 뉴스에서 나왔습니다만 이제 방위비하고 관세를 패키지 딜로 가져가겠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이 얘기도 좀 정리를 해주세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요. 트럼프 1기 때를 좀 복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 1기 때 트럼프가 전 세계 방위비 그 국가의 국방은 본인이 책임져라. 미국이 더 이상 프리라이더를 가만두지 않겠다. 네. 무인 승차를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소기에 방위비 지출이 있었어요.
근데 바이든 행정부 때 그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한국한테는 한숨 돌렸다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것을 다시 거두는 겁니다. 예. 100억 달러 정도 얘기 나오니까 1조가 훨씬 넘은 그런 규모인 거죠. 원화로. 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딜이라는 건 기브 앤 테이크이니까 비즈니스라는 건 이제 한국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 대신에 네. 방위비의 일정 부분을 지급하면서 상쇄할 거다라고 우리의 생각인데요. 근데 저는 여기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동의하지 않는다는 건요? 그건 한국 정부의 생각인 것 같고요. 예.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의 근거로서 한국은 방위비 부담을 하면 관세를 조금은 낮춰줄 수 있다라고 하지만 네. 조금은 낮춰줄 수 있는 것이지 아예 베트남 같이 0%가 0%가 아니거든요. 네. 따라서 그래 한국이 방위비를 좀 부담하면 관세의 늪에서 좀 벗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너무나 라이브한 생각이다라는 생각 갖고 있고요. 네. 오히려 계속해서 이 구조를 이해해야지 관세 대응에 우리가 어떤 전략을 펼지가 좀 더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 트럼프 2기가 관세를 왜 부과하는지 그 근원적인 트럼프 행정부의 목적 함수라고 하죠. 그 목적을 우리가 과연 이해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좀 더 중요한 목적이 포인트입니다. 말씀 나온 김에 얘기해 주신다면요. 네. 지난 트럼프 1기 때의 관세는요. 목적은 무역수지 적자,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그것을 되돌리겠다. 타깃은 중국. 심플했었는데요. 물론 실패했죠. 이번 2기에서는요. 네. 표면적으로는 제조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다시 한번 패권을 가져오겠다라고 하지만 네.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편관세를 전 세계 모든 국가들한테 부과했잖아요. 그 의미는 뭐냐면 이번의 목적은 무역수지의 시정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 있는 것은 미국이 현재 직면한 상황 중에 초유의 사태 중에 하나가 엑스데이트라 그래서 네. 미국이 디폴트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즉 세수 확충을 위해서 네. 관세를 통해서 그것을 확충하겠다. 네. 그 말은 그것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관세의 이 강경책이 이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네. 약간의 데이터를 말씀드리면 미국의 국채가 롤오버, 즉 만기가 도래하는 것을 계속해서 발행해야 되는데 네. 그게 상반기에 약 7조 달러 정도 됩니다. 네. 그중에 한 70%가 2분기에 몰려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러프하게 한 5조 달러 정도의 재원 마련을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얘기하죠. 자기가 원하는 만큼 관세를 전부 부과한다면 네. 토탈리 6천억 달러 정도를 세수로 확충할 수 있다. 네. 근데 작년 기준으로 미국의 무역 적자 폭이 9천억 달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중에 한 3분의 2 정도는 충분히 메이크업 네. 보완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근데 그게 뭐 말대로 매겨져야죠. 어쨌든 산수적으로 보면 네. 엑스데이트라 그래서 미국 정부의 디폴트 가능성이 높아져서 네. 그 재원 마련을 위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거다. 단순히 무역수지 적자가 해소된다는 것은 지난 1기의 문제였고 그런데 롤오버가 돌아오는 시간하고 지금 네. 관세를 부과해서 그걸 실제로 받아들이는 거하고 시차가 있어서 그게 맞습니다. 되나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좀 더 강경한 대책으로 계속해서 가는 거고 단순히 서로 간의 보복관세 관세율을 조율해서 이 문제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물론 그렇다고 딱 올해 뭐 6월달, 7월달에 지금 월가에서는 네. 올해 미국이 5, 6월달에 디폴트가 날 것이다. 다시 한번 2011년처럼 신용등 강등이 될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국채 금리가 급등할 것이다. 여러 가지 썰이 있긴 합니다. 네. 하지만 또 그 안에 보완책도 있죠. 예산안이 없다로 가면 CI라 그래서 임시 예산안도 네. 또 편성하는 것이고요. 네. 어쨌든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예. 트럼프 자체의 그 목적은 세수 확충, 네. 재원 마련을 위해서 관세를 끝까지 매길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이브한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 지금 맞습니다. 그 얘기를 해주시는 것 목적이 같은데. 완전히 지난 1기 때와 다릅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금융시장 불안하고 이런 게 어느 정도까지 계속 갈 수도 있다고 지금 미리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교수님? 관세는 디폴트, 즉 네. 변수가 아니고 상수다. 자, 그 오늘 금융시장 보시면서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미국 시장하고 우리가 흔히 한국 시장, 국내 시장이 커플링, 디커플링 얘기가 작년에 꽤 있었죠. 네. 미국은 오르고 우린 떨어지고, 네. 미국은 떨어지고 우린 떨어지고. 네. 근데 지금은 완전히 동조화돼 있다. 미국이 떨어지면 우리나라 떨어지고요. 잠깐 어저께 희망 섞인 희망 회로를 잠깐 돌려보기도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다. 그래서 뭐 여전히 하단이 어딘지에 대해서 다양한 과거 통계들을 들이밀고는 있지만 투자의 심리는 극도로 악화돼 있는 상태입니다. 환율 문제를 좀 짚어볼게요. 지금 네. 심각합니다, 사실은요. 맞습니다. 환율만 놓고 보면 어디까지 상단이 열려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상당히 열렸습니다. 예. 그런 핵심적인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지난 트럼프 1기 때 위안화의 향방이 지금 이 트럼프와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관세가 합의될 거냐 아니면 파국으로 갈 거냐가 위안화의 향방에 달려 있습니다. 네. 지난 1기를 복귀해 보면 네. 2018년 2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예. 기울어진 운동장을 다시 한번 시정하겠다. 네.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2월 달 네. 당시 중국의 위안화 환율이 달러 대비 6.2 시작했습니다. 2018년 2월 달 네. 당시 중국의 위안화 환율이 달러 대비 6.2 위안에서 2년 사이에 네. 7.2 위안까지 절하가 위안화 됩니다. 약세가 됐군요. 네. 위안화 약세 그 2년 동안 네. 미국과 중국이 서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러다 2020년 맞습니다. 2020년 결국은 2020년 1월 달에 1차 합의가 네. 있었죠. 네. 1차이자 마지막 합의였습니다. 2020년 1월부터 2년 동안 위안화 환율이 달러 대비 7.2에서 네. 6.2로 다시 안정권. 예. 지금 지난 1기를 복귀해 보면 네.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역외환율이 간밤에 7.4 위안까지 터치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과거와 똑같은 레벨로 정의해 보면 그 위가 이제 뚫려 있어서 네.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달러 환율도 위가 뚫려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때 한 1년 8개월, 2년 좀 안 되는 시간에 제자를 찾았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지금도 이렇게 시간을 좀 길게 잡아야 될까요? 너무 하루하루가 힘들다는 분들 많으신데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렇게 시간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지금 그런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 제가 이 안에 시간이 더 많이 갔네. 그 하나 이벤트만 말씀드릴게요. 사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예. 경제의 많은 데이터를 보지 않으시지만 환율만 보면 이러다 나라 망한 거 아닌가 라는 우려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세요. 그런데 1년에 2번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 달이 4월 달하고 10월 달인데 네. 4월 달에 미국 재무부에서 네. 환율 보고서라는 게 나옵니다. 아 맞아요. 조만간 네. 나옵니다. 네. 일주일 안에 나오거든요. 예. 그렇다면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1기 때 위안화가 1년 거의 2년 가까이 약세가 됐는데 그러니까 상승이 됐는데 그렇다면 원화도 이제 1,484원인데 뭐 2,000원까지 가는 것이냐 이런 우려감도 있지만 네. 중간에 환율 보고서에서 일단 브레이킹 가능성도 있다. 네. 그런데 브레이킹이 되려면 멈추려면 네. 환율 보고서에서 모종의 합의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네. 것이 우리의 모종의 관점입니다. 합의를 어떻게 한다는 건데요? 우리가 합의와 협정 그러면 네. 85년도 플라자 호텔에서 있었던 플라자 합의. 네, 예. 이번에 말이라고 뭐 합의 여러 가지 네. 얘기가 있는데 말어라고. 네, 말어라고 네. 네, 리조트 이름입니다. 네. 결국 위안화의 약세를 강세로 되돌리는 어떤 합의가 있을 거냐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네. 왜냐하면 네. 위안화 강세는 결국 과거로 돌이켜 보면 네. 미국과 중국의 모종의 합의 가능성과 연결될 수 있으니까요. 중국은 지금 그러면 위안화 약세를 원해요, 강세를 원해요? 중국은 투트랙입니다. 네.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 불거지면서 네. 중국도 경제를 부양해야 되는데 수출 쪽에서 잘 되려면 위안화 약세를 고수해야겠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네. 한편으로는 물론 중국도 수출의 다변화가 됐다, 대비하고 있다, 다양한 부분들이 전략이 있지만 이 큰 파도를 이겨내려면 결국 내수입니다. 네. 내수 부양을 위해서는 네. 또 그 국가의 구매력과 관련돼 있는 네. 중국 위안화 강세가 또 필요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투트랙 전략을 할 건데 뭐가 우선순위냐 그 시차가 있는 것이죠. 일단은 약세를 도입했다. 간밤에. 알겠습니다. 자, 그 앞으로의 그럼 트럼프 경제 정책은 어떻게 진행될지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어느 정도 좀 감이 빠르신 분들은 알아채셨을 것 같거든요. 네. 투자자 입장에서 네.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사실 또 환율 문제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네. 이기는 사람 많이 잃는 사람이 있으면 또 한편으로는 이기는 사람도 있고 네. 버는 사람도 있는 게 이게 네. 정말 냉혹한 자본시장의 생리 아니겠습니까? 정확한 표현이신데요. 냉혹한 자본주의에는 제로섬. 승자가 있으면 패자가 있다. 패자가 있으면 승자가 있다. 그냥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시장에서는 변수와 상수를 구분해야 됩니다. 네. 변수는 리스크고 상수는 기회입니다. 네. 변수는 시나리오를 세워서 대응을 하는 것이고요. 네. 상수는 과거의 학습 효과를 감안해서 전략을 짜는 것입니다. 네. 지금 트럼프의 관세는 상수라면서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 효과를 감안해서 전략을 짜야 되는데요. 기회가 되고 어퍼튜니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맞습니다. 어? 우리의 학습 효과는 네. 지난 1기 때 보여줬던 관세의 행태입니다. 네. 자료가 그거밖에 없습니다. 물론 1905년도 있었고 1929년도 있었지만 너무나 너무 먼 먼 얘기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동일한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예. 1기와 2기가 목적이 다르지만 네. 그 행태는 비슷할 수 비슷하다. 있다.
그런 의미에서 기간은 얼마 정도 갈 수 있고 맞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고 맞습니다. 네, 뭘 지켜보면은 이게 이제 좀 잦아들 수도 있고 이런 거를 복귀하면 좀 알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다양한 그럼 이 모든 혼란을 잠재울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그게 가장 네. 중요하잖아요. 그게 오늘 밤 미국에서 발표되는 3월 FOMC 의사록. 결국 연준의 풋, 네. 파월 의장의 어떻게? 풋. 네. 그것이 초미의 관심사. 어떻게 나와야 좀 괜찮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중앙은행들은 네.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데 트럼프가 네. 원하는 것처럼 인하하자고 하더니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못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네. 인플레이션 걱정은 끝났습니다.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물가가 살아날 리가 없죠. 내수를 걱정할 때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융시장에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지금부터 주목해야 될 것은 미국에서 주목지고 주목해야 돼요. 네, 미국에서 어떤 그만큼 오늘은 좀 네. 중요한 순간인데요. 네. 미국의 연준 중앙은행의 기사가 그전에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낮추기 어렵다더라 이런 것이 대부분 지금까지의 컨센서스인데 네. 그것이 피버팅 바뀌는 시점이 있을 정책이 겁니다. 확 변하는 거. 맞습니다. 네. 그게 열흘 안에 나타날 개연성이 높고요. 그런 것의 단초가 되는 것은 오늘 밤에 있을 의사록? FOMC 의사록이기 때문에 네. 그런 뉴스 플로우를 잘 모니터링하다가 네. 정말 과거와 동일하게 네. 미국의 중앙은행이 네. 금리를 인하하면서 뭔가 이런 위험 심리 주가의 하단을 받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네. 네, 우리가 학습 효과를 감안한 기회를 전략과 삼자. 네, 기회를 근데 삼자. 아까 상수는 그 관세라고 하셨고 변수는 그럼 리스크는 뭐라는 말씀이셨어요? 여전히 관세입니다. 왜냐하면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세가 그동안 변수에서 리스크에서 기회 상수로 바뀌고 있는 그 분수령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세라는 게 100%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 상수로 바뀌고 있는 그 분수령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세라는 게 100%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서 더 나올 것이 과연 어느 게 있는 것인가 네. 등등. 품목이 현재 자동차 몇 개를 제외한 일본이 면제되고 있는데 더 나올 것이 얼마나 있을 것이냐. 즉 네. 1에서 10까지 강도가 있다면 지금은 6, 7, 즉 9분원선을 넘고 있다. 과거에 이런 얘기 있어요. 바보야 중요한 것은 경제야. 그런데 바보야 중요한 것은 관세야. 네. 지금 관세로 모든 게 규결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걸 가장 주의하면 좋을지 투자자들에게 조언 끝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사실 어떤 재테크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죠. 또 그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속도보다 방향성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래도 보면 너무 지금 흔들리니까 맞습니다. 충격에서 맞습니다. 빠져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데이터들을 보면 지금 한국인들이 일부 레버리지 상품에 또 과하게 투자하고 있다라는 투기적인 네. 야심찬 용감무쌍합니다. 네. 그런 야망도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소나기입니다. 피해갈 때. 하지만 이 피하고 난 다음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의 전략을 대비하면서 지금 피하더라도 피하자. 네. 결국 승자는 성장하는 기업을 찾는데 성장하는 국가를 찾는 데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빈센트 한성대 경제학과 겸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네, 4시 38분입니다. 디지털 기술의 혁신으로 새롭게 창출되는 상품과 서비스가 우리 경제와 일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디지털 이코노미, 오늘도 KDI 한국개발연구원 김동영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계속 이 관세와 관련한 얘기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네네. 미중 관세 전쟁 속에서 미중 기술 패권을 생각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아서요. 네. 이제 트럼프 관세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뭐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거시경제 이슈가 아니라 이제 우리 가계 이슈라는 걸 피부로 느끼고 계신데요. 네. 주식이 이제 녹아내리고 있죠. 이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지난 4월 2일에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주의적 관세라는 이름으로 미국 무역 정책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여기 중국의 34%, 인도에는 27%, 일본 24%, 뭐 이제 여러 숫자들이 있는데요. 중국은 자고 일어났더니 50%가 늘어나가지고 이런저런 관세율을 다 합치면 104%까지 올라갔더라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을 해방의 날이라고 불렀는데요. 같은 날 기사가 이제 이코노미스트의 기사를 봤더니 파멸의 날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관세 전쟁의 배경에는 중국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문제는 중국이 첫 번째 트럼프 대통령 임기 때보다 훨씬 더 강한 위치에 서 있다는 점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오늘날의 혼돈을 100년에 한 번 있을 대변화라고 표현을 하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2012년 중국 지도자가 된 이래로 이 분열되는 세계에 대비를 했는데요. 네. 그 대표적인 정책이 경제적, 기술적 자립입니다. 네. 중국은 제재와 수출 통제와 같은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문제를 하나씩 풀어왔는데, 그래서 오늘은 중국이 어떻게 이러한 기술적 자립을 이뤄냈는지 중국의 혁신 기업 육성 정책을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경제적, 기술적 자립을 하겠다는 거죠? 네, 중국은 지난 2015년부터 네. 중국 제조 2025라는 이름으로 10년간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네. 수십 개 산업에 자금과 자원을 투입해서 이 노동력과 서구의 공급망 의존도를 줄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화와 새로운 국산 기술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보다 친환경적이고 혁신적인 제조 강국 중국으로 탈바꿈하겠다라는 전략들입니다. 이 계획은 대체로 성공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무서운 기술력을 보여주는 전기차, 배터리, 드론 등이 모두 이 중국 제조 2025의 산물들입니다. 네. 중국은 이미 계획이 수립되던 2015년에도 세계 제조 최대 세계 제조국이었습니다. 이 분야에서 부가가치가 세계적으로 26%를 차지했고요. 근데 2023년이 되면 이 비율이 29%로 증가하는데 네. 그 증가분 대부분이 국가가 육성하고자 목표로 한 산업에서 발생했다라는 점에서도 이 계획이 성공을 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막대한 재정 지출로 성공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 막대한 재정 지출을 빼놓고 볼 수가 없는데요.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중국은 2017년부터 2019년 산업정책에 GDP의 1.7% 이상을 썼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10년간 같은 금액으로 이루어졌다면 3조 달러에 육박할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돈으로 치면 4천조가 넘는 금액들입니다. 네. 노동력 투입 규모도 엄청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1억 2천만 명을 넘고요. 이들의 생산성은 연평균 6%씩 증가를 해왔습니다. 네. 막대한 자본 투자가 이루어진 덕분이겠죠. 그런데 중국의 총요소 생산성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어요. 총요소 예. 생산성은 이제 노동이나 자본으로 설명될 수 없는 나머지 생산성 증가 요인들인데 네. 기술 발전 같은 요인이 대표적이죠. 그래서 이게 아직 발전하지 않았다라는 걸 한계로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앞으로는 이 총생산성 지표도 계속해서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그 이제 대표적인 산업 전략 말씀하신 중국 제조 2025일 텐데 그 밖에도 다른 많은 정책들이 있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요즘에 조금 주목해 볼 만한 산업 정책들을 몇 가지 들고 왔는데요. 네. 오늘은 적어도 경제 전략이라는 거하고 전정 특신이라는 혁신 중소기업 육성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고도 경제 전략. 네. 그 제가 작년에 자율주행 택시 연구 때문에 중국 선전에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네. 광둥성의 선전시는 중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릴 만큼 혁신 기업들이 많이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화웨이나 텐센트, DJI, 비아디 본사가 다 이 선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가보면 많은 부분에서 놀라는데요. 딱 공항에 내리자마자 아주 잘 정돈된 도시 분위기에 한번 놀라고요. 공항 앞에 나오면 모든 택시가 비아디의 전기 택시입니다. 네. 실제로 이 비아디는 선전의 산업정책과 함께 성장한 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렇죠. 네. 녹색교통 도시비전을 내걸었던 이 선전시가 버스 16,000대, 택시 2만여 대를 전기차로 전환했는데 이 차량의 대부분을 비아디가 공급하면서 엄청난 매출을 올렸습니다. 게다가 전기버스 대당 15만 달러에 달하는 보조금을 받으면서 산업 초기에 가격 장벽도 굉장히 낮췄고요. 그 결과가 전기버스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로 부상하게 된 거고요. 버스에서 축적한 기술 경쟁력은 전기 승용차 분야 생산으로 이어지면서 2022년에는 전기차 판매 세계 1위도 비아디가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선전에 있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서비스는 드론 배송입니다. 인제공원이라고 아주 큰 공원이 있는데요. 네. 공원 배치에 앉아 있다가 달달한 음료가 땡기면 어디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핸드폰 앱을 열고 바로 주문을 하면 네.
어디선가 드론이 노란색 박스에 주문한 음료를 들고 딱 나타납니다. 해보셨어요? 네네. 몇 분 만에 와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그래요? 걸리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제 머리 위에 똑 떨어뜨려주면 바로 먹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 네. 무인 배달 시설이 있는 거점에 박스를 두고 갑니다. 한강공원에 가면은 몇 분들 이렇게 있듯이. 그렇죠. 앱으로 이제 주문자가 인증을 하면 어허. 거기에서 꺼내서 먹으면 되는 건데 네. 노란색 박스는 곱게 접어서 옆에 있는 수거함에 넣으면 이제 배달 프로세스가 끝납니다. 네. 선전시는 2024년 4월부터 이런 드론 배송을 시작을 했고요. 배송 가능 지역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사용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주문하는 사람이 많아서 하늘에 계속 드론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드론 한 대당 이제 하나의 음료수만 가져올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네. 그러니까 농구를 하다가 두 팀이 음료를 시키면 이제 10대가 와야 되고요. 축구를 하다 하면 이제 22대가 와야 되고 이제 정신이 없는 거죠, 아직은. 근데 이제 음식물뿐만 아니라 중국의 대표적인 물류회사 순펑 같은 경우는 드론 물류 배송도 시도를 하고 있는데 네. 200km까지 배달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한 번에 뭐 많은 음식은 당연하고 이제는 네. 짐까지도 드론을 통해서 배송할 날이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드론 얘기해 주시는 건 그럼 이것도 산업 정책으로 가능해진 서비스라는 걸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맞습니다. 이게 앞서 언급했던 저고도 경제 전략의 결과들인데요. 저고도 경제라고 하는 건 고도 1000m 이하의 저공역에서 벌어지는 유무인 항공기의 비행 활동으로 중심으로 형성된 경제 생태계를 의미합니다. 네. 생각보다 많은 산업이 얽혀 있더라고요. 구체적으로는 하드웨어 분야가 있고요. 드론, 전기 수직 이착륙기, UAM 등과 같은 항공 기술 분야가 있고 네. 이를 활용한 물류나 도시관리, 여객, 여행과 같은 서비스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네. 특히 하드웨어 분야 같은 경우는 최종 완제품 조립뿐만 아니라 이 부품 영역까지 포괄하기 때문에 이 전후방 산업의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큰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 저고도 경제 전략은 기술 혁신 중심의 전략들입니다. 이 드론이 처음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다들 무슨 장난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첨단 기술의 집합체입니다. 중국은 일찌감치 저고도 경제를 미래의 기술 패권과 산업 경쟁력 핵심 분야로 정하고 이 제조와 응용이 가능한 기술 개발에 매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세계적 위치에 서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드론 부품업체만 해도 중국에 2만 개가 넘어요. 그리고 글로벌 드론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고요. 네. 게다가 이제 민군 겸용 기술로 개발을 하고 있고 인접 분야인 우주항공 같은 것도 융합이 시도되면서 이 저고도 경제가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의 기반 산업으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네. 저고도 경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도 규제 완화입니다. 우리나라도 드론이나 UAM이 상용화되려면 비용 가능 구간에 대한 규제들이 풀려야 되는데요. 네. 중국도 같은 문제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 빠르게 법을 제정하면서 드론이 운항할 수 있는 법적 기반들을 만들었고 그 결과로 세계 최초로 유인 드론 택시도 상용화돼서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정부 주도만으로 또 이런 계획이 세워졌다면 전혀 작동하지가 않았을 텐데요. 저고도 경제 전략의 강점은 민간 기업 참여가 세워졌다면 전혀 작동하지가 않았을 텐데요. 저고도 경제 전략의 강점은 민간 기업 참여가 활발하다는 겁니다. DJI나 이양 등으로 대표되는 글로벌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중소 드론 제조사, 관련 소프트웨어 기업, 서비스 스타트업, 물류 기업 이런 많은 기업들이 생태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정부가 조달을 통해서 자국 드론을 구입해주고 네. 이걸 각 영역에 뿌려주면서 많은 서비스 내수 시장들도 창출되고 있는 것이 이 저고도 경제로 불리는 산업 전략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그 UAM 하면은 그 도심 항공교통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중국의 중소기업 육성 정책은 어떻습니까? 네, 이게 사실은 오늘 좀 소개하고 싶었던 핵심 내용인데요. 네. 중국은 미중 기술 패권 전쟁이 시작이 되면서 기존의 대기업 중심의 지원 정책을 벗어나고요. 중소기업 육성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미중 기술 패권 정책이 가속화되면서 미국의 핵심 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성을 차단하는 일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기술 자립과 공급망 안정성 강화의 중요성을 다시 떠올린 겁니다. 네. 이때부터 산업 정책의 기조가 안보와 자립으로 바뀌면서 혁신 역량이 높은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네. 중국에서는 이 정책을 전정 특신 정책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뜻일까요? 전정 특신? 예, 이게 네. 저도 이제 사실 한문이 약해서 네. 잘 한문만 보면 몰랐는데 전문화, 정밀화, 특색화, 신규화의 약자입니다. 다 앞머리만 따서 앞글자만 따서. 네, 맞습니다. 특정 세분 시장에서 전문화된 기술 혹은 제품 경쟁력을 갖춘 혁신 중소기업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중국 정부는 전정특신 기업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3단계로 기업 유형을 정합니다. 혁신중소기업, 전정특신기업, 작은 기업입니다. 작은 거인 기업입니다. 네. 영업이익률, 성장률, R&D 투입률, 뭐 세분시장 점유율 같은 것들을 기준으로 보고요. 이게 이제 단계별로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전정특신 기업에 포함되면 이제 막대한 재정 지원을 받는데요. R&D 보조금으로 상당한 규모의 금액을 받을 수 있고요. 네. 설비 투자 보조금도 엄청납니다. 게다가 수천만 위안 규모의 국가과제 수행 기회도 주어지고요. 소득세 감면, 뭐 정책금융의 대출 우대 혜택, 지분 투자 펀드를 통한 지분 투자, 뭐 상상할 수 있는 많은 폭적인 재정 지원이 지원들이 이루어지는군요. 맞습니다. 이루어집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저고도 경제 전략과 같은 새로운 세납 정책들하고 연계가 되면 이제 빠른 성장들이 이루어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고도 경제 전략에 포함된 대부분의 서비스가 신세대 정보통신 기술과 항공 기술의 융합일 텐데 예. 이런 하드웨어에 포함되어 있는 많은 부품들 그리고 소프트웨어들을 육성할 수 있는 자국의 중소기업이 존재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안정적이고 수준 높은 자국 중소기업으로부터 제품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대기업들은 더 높은 성능의 제품들을 싸게 만들어서 공급할 그야말로 수 있는 자국 겁니다. 공급망을 잘 갖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맞습니다. 하나의 생태계를 만드는 것들이 이 전략들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요. 이러니 뭐 중소기업들도 고무돼서 열심히 달려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중국 하면 마치 정부가 돈만 주면 다 해결될 것처럼 정부 지원에 방점을 짓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 중국 중소기업들의 노력도 엄청납니다. 일단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핵심 기술 역량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네. 전정특신 혁신기업들의 R&D 투자는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매출 대비 비율도 그렇고 그들의 행태도 그렇습니다. 이를 통해서 과거에는 기술 장벽으로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제품들을 네. 자국 기술로 만들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네. 예를 들면 로봇 관절 부품 중에 조화정밀 감속기라는 부품이 있는데요. 높은 기술 장벽 때문에 압도적인 기업 하나가 존재를 했습니다. 외국 기업이죠. 중국 입장에서. 네. 근데 최근에는 중국의 리더드라이브사가 자국 기술로 이를 개발해서 중국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호. 또한 이들은 대기업이 진입하기 어려운 틈새 시장을 공략합니다. 초기에는 규모가 작을지라도 이 선도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시장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시작할 수 있다 보니까 네. 실제 작은 거인 기업들은 신소재, 로봇, 항공우주, 배터리와 같은 첨단 산업 분야에서 틈새 시장을 공략해서 빠른 성장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네. 미중 무역전쟁 2라운드 맞아서 미국에 맞서는 중국의 기술 패권 전략 어떤 건지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좀 정리를 해볼까요? 예, 오늘은 미중 기술 패권에서 촉발된 보호무역 정책이 전개되는 시점에 중국은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가를 이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통해서 네. 살펴봤습니다. 드론으로 대표되는 저고도 경제 전략과 혁신 중소기업 육성 정책인 전정특신 정책을 예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런 정책 사례에서 배워야 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생태계 확보 측면에서의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중국은 로봇과 반도체, 배터리, AI 등 이 첨단 분야에서 혁신 중소기업을 육성하면서 산업 생태계 전반의 선순환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성장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고 중소기업의 첨단 제품이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자국 대기업에 납품되면서 네. 대기업의 생산성을 역시 끌어올린다라는 점에서 이 구조적인 완성도가 높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거든요. 네. 참 중소기업 지원이 투자의 개념 그리고 산업 생태계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단발성 지원 개념으로는 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할 수가 있거든요. 중국의 재정이나 금융 지원이 상당한 건 사실이지만 그 규모보다 방향성을 살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제조업에서의 생산성은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로 인해서 발생을 합니다. 네. 규모의 경제는 생산성을 늘려서 비용을 낮추는 효과고요. 범위의 경제는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재료를 생산할 때 동일한 투입물을 활용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입니다. 중국은 그동안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범위의 경제를 희생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는 공급망 확보를 위한 첨단 분야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서 규모와 범위를 모두 챙기는 형국입니다. 네. 더 이상 중국이 우리를 뒤쫓던 국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한국만의 산업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시사하는 바가 크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DI 한국개발연구원 김동영 박사였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